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0년 7월 24일에 실시되었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면서 앞으로 출제될 문제도 파악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풀어볼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1번 문제부터 개화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모습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처음부터 이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1번 문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문제부터 단원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배운 내용 침착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일성록이라는 이제 고종 때의 글이 나와 있고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각국과 더불어 통상한 이래 안팎의 관계와 교섭이 날로 늘어나고 따라서 관청과 상인들이 주고받는 통신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정총국을 설립하여,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우정총국을 설립하여 연해의 각 항구에서 왕래하는 서신을 관장하고 내지의 우편도 또한 마땅히 점차 확장하여 공사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병조참판 이 사람을 우정총판으로 뽑고, 이게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이 사람을 우정총판으로 뽑고 그로 하여금 우정총국의 장정의 마련과 임원의 선정을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을 통리기무아문, 예전이죠. 그러니까는 통리국군 사무아문과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에 분부한다. 자, 고종의 명의였습니다. 이 사람을 우정총국의 국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이 사람은 누구냐? 홍영식이고요. 홍영식 하면 우리가 배웠던 무슨 개화파? 급진개화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들이 이끌었던 사건, 갑신정변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 글을 쭉 읽었을 때 홍영식이라는 게 알 수 있는 힌트, 우정총판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우정총국을 관할하는 역할을 주었다 해서 힌트를 찾을 수 있고요. 보기에서 정답 고릅니다.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 갑신정변, 조사시찰단, 보빙사, 아관파천. 자, 모두 다 이제 개화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홍영식의 경우는 이제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돌아와서 통리기무아문의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총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갑신정변 당연히 그와 관련 있고요. 조사시찰단, 보빙사, 개화사절단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관파천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던 사건이에요. 이것은 홍영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정답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인물에 관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는 우리 역사상 존재한 나라에 대한 기록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가며 골짜기의 물을 식수로 마셨다. 산지 지형에서 발달한 국가입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했는데 백성들은 노래하며 유의를 즐기고요. 집집마다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부경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바로 연맹국가 시절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렇다면 위지 동의전이라는 것을 보면 고구려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리가 먼 것.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제도,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했죠. 고구려와 옥저에 있었던 풍습.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해서 소나 말로 갚아주는 것은 동해의 풍습. 상가, 고추가 등의 관리는 고구려의 풍습.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것도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데요. 고구려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형사취수제보다 서옥제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연맹국가들은 모두 다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 시절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3안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구려의 경우는 특히 서옥제도 함께 알아두도록 하세요. 2번 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으로 갑니다. 조선 후기 향촌의 질서 변화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인데요. 힌트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는 여러분 신분의 변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양반의 수가 무려 70%에 육박할 때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 양반들이 세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이게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구향과 신향의 대립이 있었다도 힌트인데요. 자, 보기부터 확인합니다. 1번. 새로운 세력인 분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들을 무엇이라 하냐? 신향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향촌사회에서는 중앙의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보는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이것도 역시 바른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양반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양반들의 세력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양반층은 향약과 향살의 향음 주례를 실시하기 시작한 건 아니죠. 조선 후기에. 자, 기존에 이제 실시가 다 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기묘사화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틀린 설명. 4번.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만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구실이 변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의 관권이 강화됐다는 얘기가 이제 수령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령들이 기존 양반이 아닌 신양들과 결탁해서 세력을 키우게 되면서 기존 양반들은 약해지죠. 이게 바로 구향과 신양의 대립이고 기존 양반 세력이 약해지자 이들은 동종마을, 족보, 사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문제는 3번이고요. 향촌을 교화시키는 향약은 여러분 언제 배웠습니까? 조광조가 중국의 여씨 향약을 보급하면서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향약을 만들어서 계속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고요. 3번 문제 정답 3번으로 갑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은요. 조선 후기의 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조선 후기의 이제 혼인 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가면은 그 시댁 귀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다. 맞아요. 중기까지는. 근데 후기에서는 이런 일이 없고요. 일부 일처. 그런데 남자들은 첩을 두기도 했죠. 첩 제도가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혼인해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 제도가 있었는데 여성의 재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난리 났겠죠. 이 시대에는. 4번의 경우는 여러분 고려시대의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으로 갑니다. 자, 당시에는 조선시대의 경우는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고려시대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사림에 의해서 굳건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 바뀌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남성 위주의 사회, 여성차별 이러한 표현들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4번은 고려시대의 모습으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5번으로 가서 기억의 단체는 무엇인지 적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정부가 이제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사조직인데 여러분이 이제 군사학을 배우진 않지만 군사학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군대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광복군이고요. 한국 광복군은 1940년대에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죠. 자, 제국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명언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할 건데 전투력을 강화하기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해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외 충칭에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해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여기다가 여백에 넣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죠. 그런데 이것은 실패. 일제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은 우선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 간단하게 이제 지문을 나눴습니다. 조선 의용대 병력을 일부 흡수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맞아요. 당시에 이제 김원봉이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되죠. 양세봉이 아닙니다. 양세봉의 경우는 여러분 1930년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는 것도 여러분 1930년대고요.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지문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지문을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고려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려시대의 정치제도 하면은 삼성육부제와 여러 기구들 그리고 지방행정제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6조는 왕권에 따라 실무처리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틀렸습니다. 6조는 삼성육부제, 여기에서 이제 이성육부로 바뀌면서 육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육부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6조죠. 여기서는 당시에 육부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고요. 육부는 행정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부 행정실무 담당. 식목도감은 법령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의 경우는 식목도감 외에 하나의 기구가 또 있어요. 도병마사. 왜냐하면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긴 한데 식목도감과 둘 다 회의기구예요. 그런데 둘 다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입니다.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고요. 면리제가 아니죠. 고려시대까지는 부목군현이기 때문에 군현제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답은 옳은 것만 고르라 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2번이고요.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기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세요. 6번 문제는 사실 문제는 정치제도인데 지방행정제도까지 설명이 돼 있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인데요. 윌렌도로프, 하멜, 오페르트, 웰테브레인데 이제 벨테브레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벨테브레는 어떤 사람이냐? 대포 만드는데 노력했던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왔고 두 번째로 왔던 사람은 이제 1653년에 일본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 두 번째 인물 바로 이제 하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잡힌 독일 상인. 그 다음 뮬렌도로프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통리기무화문의 관리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외국인이 어떤 노력을 했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요. 정답은 리을과 니은부터 시작하는 몇 번? 3번으로 찾겠습니다. 이 중에 그나마 많이 나왔던 사람은 오페르트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 시기에 개화를, 그러니까 그 통상을 반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나왔던 순서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7번은 정답 3번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물을 한 명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헐버트. 고종의 특사. 헐버트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으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이제 8번으로 가서 고려시대의 농민생활과 사회제도를 정리합니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평창이나 의창, 환고 이러한 제도들, 제위복까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옳은 것 골라볼게요. 기억.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향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공농민 조직으로 발달했다. 향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향을 떠올릴 수 있어요. 향나무를 땅에 묻는 건데 불교의 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노동 조직, 향촌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이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동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특징이죠.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인데요. 이들을 백정이라 했습니다. 맞고요. 공물을 바치다가 빈민을 사창제도는 아니죠.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이제 실시를 했던 개인 민간 곡식 대여기구고요. 고려시대는 이제 의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창. 그 다음에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한 결당 20두에서 4두를 냈다. 여러분 이거는 조선시대 때 실시됐던 연분구등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인데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고려시대의 제도가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민국이나 동서대비원과 같은 의료시설들은 조선시대에도 유지가 됐고요. 특히 의창 같은 경우는 곡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고구려 시대부터 유지가 됐죠. 진대법, 태조왕건 때 흑창, 그리고 뭐 의창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진골 귀족이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요. 양산 통도사에 있었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자장승려죠. 자, 신라의 승려들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많죠. 의상, 원효, 원측, 해초 등이 있는데요. 자장대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거 고릅니다. 해동 화엄종을 창설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의상이죠. 승전기구를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정리하였다. 관련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당나라 승려 헌장의 제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많은 저수를 통해서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것은 원효인데요. 원효의 화쟁사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데 진고 출신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9번 문제에서는 자장대사, 의상과 화엄, 그러니까 의상과 정토종, 원효에 대한 설명도 체크합니다. 9번 문제는 정답 2번. 자, 계속해서 10번은요. 인물과 주장을 고를 건데요. 자, 이들은 모두 다 누구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읽어야 되고요. 보기에 나왔을 때 뭐 이항로, 최익현, 기정진은 위정척사파입니다. 지문도 역시 이와 관련된 설명이죠. 위정척사는 정조 이래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 정책인데 아직도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의 친정 이래, 그러니까 고종이 집권하면서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해를 모르고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사설과 이익이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길 비길 데가 없다. 약물과 야소라는 사교의 위세로 공명의 큰 돈은 날로 사라지게 됐고 가정에선 윤리가 깨졌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문 결과 종묘사적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주화매국한다. 주화매국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인물과 주장 고를게요. 먼저 1번. 이항로는 양이와 친범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약물을 배척하고 통상을 반대하였다. 일단 이항로가 아니고요. 홍제학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자 개화정책을 비판하는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정답 2번입니다. 자, 홍제학도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판을 하는 만인소를 올렸는데 영남만인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에 반대한 거 이 시대 아니고요. 기정진 아닙니다. 이항로와 기정진 같은 시대로 갈 수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인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홍제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재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만원척사소라는 걸 올립니다. 만원척사소. 그러니까는 위정척사에 관련된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영남만인소라는 글도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올렸던 상소로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10번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정척사는 이제 개화와 대립됐던 운동이고 나중에 항일 의병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11번. 고려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고종 때 고금 상정 예문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정답 1번이죠. 맞습니다. 금속활자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존 X. 그래서 지금 현재
금속활자로 만들어져서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고종 때 해인사에서 제조대장경이 금속활자로 만들어졌다? 아니고요. 3번 인종 때에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전해지고 있다? 금속활자 인종 때는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고려 중기죠. 금속활자는 고려 후기에 나타난 거고요. 현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저자가 나홍화상. 나홍화상은 나중에 이제 목판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속활자에서는 상정고급림은 직지심체 요절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조선시대로 가서 개미자와 가빈자와 같은 계량 금속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판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 팔만대장경, 초두대장경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11번은 뭐 1번 보기만 읽으면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다음 12번입니다.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인데요. 그 시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우역이 설치된 게 소지왕 때예요. 신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왕 배우실 때 왕의 업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왕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업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박혁거세부터 해서 김할지, 석탈에 쭉 가다가 내무왕 때 체제 정비하고요. 소지왕, 눌지왕, 뭐 지중왕 이렇게 갑니다. 자, 거리가 먼 것. 1번 왕이 부자상속제. 자, 왕이 부자상속제를 실시한 사람은 눌지왕이죠. 와, 활발한 정복사업. 자, 여러분 활발한 정복사업은 일단 이렇게 갈게요. 전성기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신라는 지금 이 소지왕 9년이라고 하는 경우는 5세기 정도예요. 근데 신라는 전성기가 6세기 후반입니다. 6세기 후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 가고요. 3번과 4번이 소지왕 때의 모습이에요. 수도 박리의 명칭을 제정을 했고요. 수도에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왕들의 업적을 배울 때는 이제 시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왕 할 때 몇 세기 누구 몇 세기 누구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풍왕이랑 진흥왕은 이제 6세기로 정리해서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5세기 때 게 아닌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3번인데요. 이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글은 일단 동명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명왕편. 맞죠? 동명왕편이고요. 이 동명왕편을 지은 사람은 이규보라는 사람이에요. 자, 동명왕을 천체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높인 거 맞습니다. 신라계 승의식은 아니에요. 이 글은 삼국사기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과 유교적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가고요. 고려의 문화적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 최충과 더불어 해동의 공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인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모두 다 같은 시대 고려 말기에 편찬이 돼서 민족적 자부심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원간섭기였잖아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다음 문제 이제 자 13번 정리했고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은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광복 이전의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1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다. 맞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가 뭐냐면 여러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여기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결의안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2번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포츠담 회담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여기는 포츠담 회담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회의라고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은 주권을 거의 포기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게 되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신탁통치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결렬된 거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은 두 개예요. 카이로와
포츠담 회담입니다. 여기 두 개에서 독립을 약속받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사협정으로 군정이 실시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4번은 3번이고요. 솔직히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까지는 세계사 파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5번 근대 시설인데요.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만들어졌던 시설들은 여러분이 외우실 게 하나 있어요.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명동성당 1898년에 만든 거 이런 거 연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 1885년 맞고요. 이때 전신이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1887년에 처음으로 전등이 점화돼서 경복궁에서 전등 점화식도 했었어요. 자, 1899년에 전차가 운행됐는데 경부선 철도가 개설된 거는 맞아요. 근데 뭐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연도가 1910년이 아니라 1905년 초량, 부산이죠. 부산역 지금 있는 곳.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고요. 이 밖에 아까 말했던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언제 개통됐는지 이런 거 명칭,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 뭐가 들어왔는지 명칭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번은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번인데요. 파발에 대한 설명 정리합니다. 파발이 뭐죠, 여러분? 기발과 보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을 연락할 때 봉수 말고 쓰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발은 이제 사람이 가는 건데요. 말을 타고 가냐, 걸어가냐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봉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등장한 통신수단 맞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말을 사용해서 달리는 기발과 보발이 있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도 보조노선까지 있었는데 파발이 이제 교체하는 곳을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데요. 보발의 경우는 60리 그리고 기발의 경우는 25리마다 두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인데요. 솔직히 이 문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확실히 알겠는데 3, 4번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거. 기발의 경우는. 특히 기발은 여러분 사람이 가요. 사람이 100리마다 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60리 25리마다 설치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번인데요. 이 단체는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무릇 우리 대한이는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고 소위인이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국을 건설한다. 자, 여기서 신국이라는 거는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백성이 되자 신민회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는 당시에 공화 정체를 표방을 했고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는데 일제의 백오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해체를 하게 됐죠. 옳지 않은 것.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건 아니고요. 하나만 적을게요, 여러분. 신민회가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건 아니고요. 만주 삼원부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무장투쟁을 한 건 아니죠. 1번 갑니다. 교과서와 서적 출판을 위한 태극서관 자기회사 운영했고요. 정주의 오상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애국계몽단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되 산업과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자는 노력이었고요. 신민회랑 헷갈리는 단체가 하나 있죠. 신간회.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무장독립투쟁은 항일 의병운동에서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은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 자, 글을 읽어보면요. 부여에는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있고 대씨의 발해가 있는데 이것이 남북국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죠. 자, 유득공의 발해고가 만들어진 역사인식은 당시에 국학이었어요. 자, 국학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인데, 자, 당시에
유득공의 발해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역사책이 있었고요. 지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김종허의 대동여지도 등이 있었는데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대동지지가 뭐냐면 여러분 대동여지도가 있잖아요. 대동지지는 지리지입니다. 누가? 김정호가 만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는 발해의 역사를 다룬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라면 국학에 관련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 3번 가고요. 자, 동국통감은 성종 때죠. 그 다음에 동국사략은 태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증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이건 중종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국학은 이제 18세기, 17세기 이후 이 시대고요. 조선 후기의 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정답 3번.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사 문제 마무리되고요. 19번 한자 문제 가는데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를 중요시하는 뜻이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행백리자 반어구실이라고 해서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왔을 때 반에 이르렀다. 아우 이제 여기밖에 안 왔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유를 이제 갖고 일의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1번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음을 달아서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이었죠, 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자, 이것을 반영, 반자죠. 반영이라도 하듯이 당시에 이제 격동시대, 과거 격동시대는 역사적 사명이나 사건이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역사적 사건이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당시에 이제 주인공으로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물을 소재로 갖가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소설로 쓰이고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소설. 자,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전하려는 메시지를 봤더니 리을로 들어갑니다. 부정적이라는 것 같아요. 한자를 그대로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데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부정적을 쓸 때 안일부에 바를 정자를 쓰지는 않죠. 그래서 교재 보면 안일부자는 맞는데 정할 정자에 관역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의 한자 표기 4번이 잘못되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2010년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틀릴 때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2010년까지의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수업 수고하셨습니다.